취재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실리콘밸리를 가장 잘 아는 기자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제 기사 한 줄이 주가를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날 오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자 모니터에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이 떠 있었어요. 편집장은 한국 가서 삼성 신공장 취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만큼 지루한 출장지도 없었어요. 뭘 보러 가는 거죠? 삼성 반도체 공장은 지난 5년간 기사로 10번도 넘게 다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반도체 수출 얼마, 투자 규모 얼마. 숫자만 바뀔 뿐 내용은 똑같았어요. 한국은 제게 그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삼성 빼면 뭐가 있죠? 현대차? 그것도 결국 일본 기술 베낀 거잖아요. 보스, 이메일로 자료 받아서 쓰면 안 될까요? 굳이 비행기 타고 11시간씩 가야 하나요?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봐. 요즘 업계에서 한국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 뭔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했어요. 시간 낭비 출장이 될 거라고요. 한국이 인공지능에서 뭘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미국 거예요.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미국 회사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껏해야 미국 기술 가져다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정도 아닐까요? 12월 23일, 저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 비행 동안 노트북으로 다른 기사만 작업했어요. 한국 관련 자료는 거의 안 봤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라 자랑을 1시간 넘게 하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저는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봤습니다. 또 시작이네. 한국 사람들 과대망상 좀 심한 것 같아.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오후였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지만 뭐 요즘 공항은 다 그렇잖아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스마트폰으로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도착. 솔직히 시간 낭비 출장 같음. 빨리 끝내고 올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60대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호텔 이름을 말하자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입니다. 일 때문에 왔고요. 아, 미국. 좋은 나라죠.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제 정말 대단해요. 곧 미국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또 시작이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 나라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애국심이야 좋은 거지만 현실을 좀 봐야죠. 기사님은 제 반응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아시죠? AI. 그거 한국이 곧 세계 최고 될 겁니다. 삼성, LG, 네이버 다 엄청난 기술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세계 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픈 AI 챗GPT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한국이 뭘 만든다는 거죠? 한국은 미국 기술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반도체도 원래 일본 기술이었고 그걸 한국이 배워간 거고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0분쯤 달려서 서울 시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려는데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기자님, 며칠 계시면서 잘 보세요.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7번 죽을 뻔했지만 7번 다 살아났어요. 그게 우리 DNA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에서 내려 호텔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7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영웅 만들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아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네이버 본사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이버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판 구글? 아니지, 한국판 야후가 맞겠네. 그것도 2000년대 버전.
뭘 보여줄 건지 뻔했습니다. 한국어 검색 잘 된다. 한국 사람들 많이 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별 차이 없어 보였어요. 발전했긴 했네, 뭐.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미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오픈 AI가 또 새로운 기능을 발표했다는 기사가 일면에 있었어요. 댓글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은 미국이 최고지. 한국, 한참 멀었어.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네이버 가서 적당히 듣고 모레 LG 갔다가 삼성 공장 사진 좀 찍고 돌아오면 되겠지. 3일이면 충분해. 이번 출장은 정말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제 20년 기자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한국에 대해 제가 알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이 나라가 5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판교 네이버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신도시였는데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편견은 그대로였습니다. 네이버요? 한국 검색 사이트. 뭐 특별하겠어. 적당히 듣고 사진 몇 장 찍으면 되겠지. 로비에서 김수진이라는 30대 여성이 저를 맞았고 15층 인공지능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중동 지역에 빨간 핀이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수진 씨가 저를 회의실로 데려갔고 거기에는 큰 화면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톤슨 기자님, 아랍어 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왼쪽 화면에 네이버 인공지능, 오른쪽에 오픈 AI 로고가 떴습니다. 수진 씨가 똑같은 아랍어 질문을 양쪽에 입력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상법에 관한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미국 것은 번역기 돌린 것처럼 어색했고 네이버 것은 현지 변호사가 쓴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3년간 중동 8개국 언어만 집중 학습시켰어요.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화까지 이해하도록요. 그래서 작년에 사우디 정부와 계약했고 올해는 UAE, 카타르까지. 지금 중동 인공지능 시장의 35%가 저희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35%요? 구글도 못한 걸 네이버가 했다고요? 왜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나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냐고 물었을 때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었어요. 헬멧을 쓴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묶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들이에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당시 사막 온도가 섭씨 52도였어요. 그 더위 속에서 한국 노동자 5만 명이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수진 씨가 1970년대 한국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포장도로, 초라한 건물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북한보다 가난했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중동으로 갔어요. 52도 사막에서 땀 흘리며 번 돈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나라 빚 갚으려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 계셨어요. 1975년부터 7년간 사우디에서 일하셨죠. 제 아버지는 그 7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봤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가난했지만 약속은 지켰어요. 납기를 어기지 않았고 품질을 속이지 않았어요. 52도 더위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녀가 2020년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왕실 고문 인터뷰였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중동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한국 기술자들은 끝까지 해낸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한국을 기억한다. 그래서 중동이 저희를 선택한 거예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은 좋지만 비싸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요. 한국은 달라요. 50년 전부터 쌓인 신뢰가 있거든요. 건물을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 인공지능 계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50년간 쌓인 신뢰. 호텔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는 그냥 평범한 도시로 보였던 서울이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50년 전 사막에 신뢰를 심었고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LG 연구소에 간다고 했어요. 또 뭘 보게 될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라였어요. 어쩌면 최고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 서쪽에 있는 LG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박진우 박사라는 40대 연구원이 저를 맞았고 7층 스마트 가전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물었어요. 혹시 집에 LG 제품 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TV 전부 LG였거든요. 문이 열리자 넓은 전시장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가전제품이요? 어제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세탁기를 보러 온 건가? 박 박사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35%가 저희 제품을 써요. 유럽은 40%, 중동은 50%. 전 세계 8억 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LG 가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억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계산됐습니다. 전 세계 가구가 약 20억이니까 거의 절반이네요. 박 박사가 최신형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이 세탁기는 지난 30년간 사람들이 어떻게 빨래하는지 전부 배웠어요. 몇 시에 돌리는지, 어떤 옷을 주로 빠는지, 세제는 얼마나 쓰는지. 전부 데이터로 쌓였습니다. 그가 냉장고로 이동했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뭘 먹는지, 언제 장을 보는지, 어떤 음식을 자주 버리는지. 30년 데이터가 있어요. 청소기는 집 구조를 알고 TV는 시청 패턴을 압니다.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세계 8억 가구에서 30년간 쌓인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언제 자는지, 뭘 보는지. 그 모든 패턴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세탁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하고, 청소기가 최적 시간을 정하고, TV가 제가 좋아할 프로그램을 찾아줍니다. 그런 건 미국도 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스마트홈 있어요.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만 만들어요. 그걸 쓸 기계는 따로 사야 하죠. 우리는요? 이미 8억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30년 전부터요.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그가 커다란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에 수많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금 작동 중인 저희 제품들이에요. 2026년 상반기부터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6개월 안에 1억 가구, 2027년이면 5억 가구로 확대됩니다. 연구소를 나오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네이버는 50년 전 사막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LG는 30년 데이터를 보여줬고요. 50년, 30년. 둘 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네이버는 50년 전부터 중동에 신뢰를 쌓았고 LG는 30년 전부터 전 세계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둘 다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투자했는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웠습니다. 삼성은 1983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어요. 4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기술 격차가 15년이었는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대요. 하지만 삼성은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현대차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엔진도 제대로 못 만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고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50년 전 중동 신뢰, LG 30년 전 세계가전, 삼성 40년 전 반도체, 현대 50년 전 자동차.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오래 준비했을까? 미국 회사들은 분기 실적에 목숨 거는데 한국은 어떻게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거지? 창밖을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서울 거리는 환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들,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차들. 이 나라는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내일 일정표가 놓여 있었어요. 삼성 반도체 관련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게 메인 일정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냥 공장이나 보고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 또 뭘 보게 될까? 50년, 30년 다음엔 뭐가 나올까?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이버의 50년, LG의 30년, 삼성의 40년. 이건 패턴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뭔가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준비했을까? 그 답을 내일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30년, 40년. 한국이 모든 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패턴은 찾았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검색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1997년이라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저는 그때 이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갓 기자가 됐을 때라 관심도 없었고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어요. 국가부도 직전이었습니다. IMF가 구제금융 550억 달러를 주는 대신 온갖 조건을 걸었어요. 금리 인상, 기업 구조 조정, 시장 개방. 사실상 경제 주권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8년 1월부터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를 들고 나와 나라에 바쳤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줄을 선 겁니다. 저는 당시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고 젊은 엄마가 결혼반지를 뺏어주고 아이들이 돌반지를 가져왔어요. 거리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IMF는 한국이 회복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비교 대상을 발견했어요. 1985년 일본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1985년 9월 미국이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엔화 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했어요. 당시 일본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일본이 두려웠고 일본 경제를 꺾으려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만에 합의했습니다. 단 3일이요. 미국이 압박하자 일본은 즉시 굴복했어요. 그 결과 엔화 가치가 3년 만에 2배로 뛰었고 일본 수출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붕괴했어요.
1990년 세계 점유율 80%였던 일본 반도체는 지금 6%입니다. 일본은 그 후로 30년간 침체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저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985년 일본 플라자 합의, 미국 압박, 3일 만에 굴복, 30년 침체, 1997년 한국 IMF 위기, 국가부도 위기, 국민 금모으기, 2년 만에 회복.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굴복했어요. 한국은 정면 돌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왜 일본은 3일 만에 무릎 꿇었고 한국은 국민이 금반지를 빼서라도 버텼을까? 그때 어제 네이버에서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1973년 사우디 사막. 52도 더위 속에서 땀 흘리던 한국 노동자들. 가난했지만 약속은 지켰다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LG에서 본 30년 데이터. 전 세계 8억 가구에 조용히, 꾸준히 쌓아온 신뢰. 패턴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52도 사막에서도 IMF 위기에서도 반도체 기술 격차 15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면으로 맞섰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버티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달랐어요. 미국이 압박하자 3일 만에 굴복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무릎 꿇었어요. 그게 30년 침체로 이어졌고요. 저는 노트에 크게 썼습니다. 일본 굴복, 한국 정면 돌파. 이게 DNA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위기 앞에서 오히려 뭉치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래서 50년 전 사막에서 버텼고 30년 전부터 세계 시장에 들어갔고 40년 전 반도체를 시작했던 거예요.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서울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삼성 미팅이 있었어요. 반도체 얘기를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삼성이 어떻게 일본을 추월했는지, 왜 지금도 1위인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머릿속이 정리됐거든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50년, 30년, 40년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삼성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장 투어 대신 본사에서 미팅을 하자고 했어요. 반도체 사업부 임원이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동으로 향했고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임원을 만났어요. 이름은 김상무라고 했습니다. 톤슨 기자님, 삼성 반도체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솔직히 많이는 모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세계 1위라는 것 정도요. 그럼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죠. 김상무가 화면을 켰습니다.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본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8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전 세계 반도체는 사실상 일본 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두려워했어요. 김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너무 강해지니까 자기들 산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어젯밤 조사한 내용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3일 만에 굴복했어요. 김상무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일본 반도체는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1990년 80%였던 점유율이 2000년에는 30%로 지금은 6%입니다. 그럼 삼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1983년에 시작했어요. 김상무가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공장 건물과 몇 명 안 되는 연구원들이 보였어요. 당시 일본과 기술 격차가 1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1세대 반도체를 만들 때 일본은 이미 5세대를 양산하고 있었죠. 15년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따라잡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김상무가 당시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100년 걸려도 못 따라간다. 일본 언론이 비웃었고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삼성 내부 회의록에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대요. 그런데 왜 시작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상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건호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15년 격차든 20년 격차든 상관없다. 시작하면 언젠가는 따라잡는다. 그렇게 믿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993년 딱 10년 만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256메가 D램을 개발했어요. 김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보다 6개월 먼저요. 15년 뒤처졌던 우리가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한 겁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년 만에요? 네. 그리고 1998년 우리가 세계 1위가 됐어요. 김상무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이 1위로 올라서고 일본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80%를 장악했다고 비웃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딱 15년 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어요. 삼성 42%, SK 하이닉스 33%, 한국이 75%를 장악하고 있었고 일본은 6%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15년 격차를 10년 만에 따라잡는 게 말이 됩니까? 김상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980년대 내내 우리 연구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시작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 모두가 삼성 반도체 사업 포기하라고 했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반도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위기 때 투자하면 경쟁자들이 쓰러질 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어젯밤 조사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IMF 때 국민들이 금반지를 모았던 거, 포기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거, 그게 DNA였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73년 사우디 사막, 52도, 5만 명, 50년. 1990년대 LG가전, 8억 가구, 30년. 1983년 삼성 반도체, 15년 격차 10년 만에 추월 모두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도 IMF에서도 15년 격차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딩을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일본은 무너졌고 한국은 올라섰을까? 기술 차이? 아니었습니다. 돈 차이?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본이 훨씬 부자였으니까요. 차이는 DNA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압박하자 3일 만에 굴복했어요. 한국은 IMF가 와도 금반지 모아서 버텼습니다. 일본은 위기에 포기했고 한국은 위기에 투자했어요. 그 차이가 30년 후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니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신뢰. 30년 전부터 쌓인 데이터. 15년 격차를 10년 만에 뒤집은 집념. 전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무서운 나라인지. 마지막 날 오전, 저는 삼성동 본사로 다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정리했어요. 50년 전 사막, 30년 데이터, 15년 격차 추월. 모두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보게 되겠죠. 삼성 본사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임원들. 2층 컨퍼런스룸으로 올라가니 이미 100명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10분 후 문이 열리고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CEO.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공지능 칩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삼성 반도체 사장과 나란히 단상에 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젠슨 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3년간 삼성으로부터 HBM 메모리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어요. 총 26만 장의 GPU에 들어갈 물량입니다. 저는 급히 계산했습니다. 26만 장. 수백억 달러 규모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미국 마이크론도 있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잠시 침묵하더니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HBM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에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의 9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92%라는 숫자가 컨퍼런스룸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AI 칩을 만들어도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미국 전체 인공지능 산업이 멈춥니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 회사 CEO가 한국 없이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첫째 날 네이버. 50년 전 사막에서 쌓은 신뢰로 중동 AI 시장 35%를 먹었어요. 둘째 날 LG. 30년간 전 세계 8억 가구에 쌓은 데이터로 AI 로봇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삼성 역사. 15년 격차를 10년 만에 뒤집고 지금은 세계 1위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역사가 만든 현재. 미국이 한국 없이는 AI를 못 만드는 현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4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도시를 우습게 봤었어요. 한국? 삼성 빼면 뭐 있어? 시간 낭비 출장.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오늘을 준비했어요. 52도 사막에서 신뢰를 쌓고 30년 전부터 세계 가정에 들어가고 15년 격차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잡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독점으로 바꾼 나라다. 50년 신뢰는 중동 AI 독점으로, 30년 데이터는 가전 AI 독점으로, 40년 반도체는 HBM 92% 독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현재를 만든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스, 저 마크예요. 기사 다 썼어? 아직이요. 근데 제목 바꿔야겠어요. 또? 뭐로? 2026 한국의 해. 미국이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 못 만들어요. 제가 4일간 본 건 그거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편집장이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마크, 너 진심이야? 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확신하는 기사예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어요. 내일이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4일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우습게 보던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50년을 준비하고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나라. 그리고 2026년 그 모든 준비가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국 원자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본 포스터 때문이었어요. AI 시대, 에너지 전쟁의 미래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거든요. 시간도 남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세미나장으로 갔습니다. 50명쯤 모인 작은 행사였어요. 발표자는 한국 원전 기술자였고 첫 슬라이드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년간 쓰는 전기량은 스웨덴 한 나라가 1년간 쓰는 전기량.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발표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전기를 먹어요. 챗GPT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도 세탁기 1시간 돌리는 것보다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기 전쟁 중이에요.
미국, 중국, 사우디 모두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는데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밖에 답이 없어요.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원전은 짓는데 10년 넘게 걸려요. AI 경쟁은 지금 벌어지는데 10년을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게 SMR입니다. SMR이요?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집 크기 정도로 작지만 도시 하나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요. 빨리 짓고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미국도 만들겠네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발표자가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설계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한국만 가능합니다. 왜요? SMR은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오차가 1mm만 나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정밀도로 쇠를 깎아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한국 두산에 줄 서서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계한 SMR 좀 만들어달라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SMR을 독점하게 되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6년부터 수출이 본격화될 거예요. 미국, 사우디, 유럽 모두 한국 SMR이 필요해요. AI 시대의 심장이 되는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며칠 전 LG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8억 가구의 가전제품. 2026년부터 AI가 탑재된다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들은 SMR. 2026년부터 수출 본격화. 전부 2026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사막에서 한국은 건설 기술자였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의 에너지를 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쌓은 가전 데이터는 이제 전 세계 집을 AI 로봇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격차를 이긴 반도체는 미국 AI 산업의 심장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한국은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2026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29일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저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그가 물었습니다. 마크, 정말 확신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일주일간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50년 전 사우디 사막 사진부터 시작해서 LG의 30년 데이터, 삼성의 반도체 역사, 엔비디아 계약, SMR 원전까지 모든 걸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편집장은 한참을 자료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세요. 일면 톱으로 가죠. 저는 그날 밤부터 3일간 기사를 썼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공들인 기사였어요. 제목은 2026 더 이어 어브 코리아였습니다. 한국에 해가 온다는 내용이었죠. 2026년 1월 2일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기업 연락처를 물어보고 한국 출장을 계획하고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의 AI 미래, 한국이 열쇠를 쥐다. 뉴욕타임스도 이어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됐나? 방송사들도 한국 특집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우습게 보던 미국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같은 업계 기자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마크, 솔직히 좀 과장한 거 아니야?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한국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5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북한보다 가난했다고.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5만 명이 52도 사막으로 건너가 땀을 흘렸다고. 약속을 지켰고 신뢰를 쌓았다고.
그 신뢰가 50년이 지난 지금 중동 AI 시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LG는 조용히 전 세계 8억 가구에 들어갔어요. 세탁기, 냉장고, TV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30년간 데이터를 쌓았고 이제 그걸 AI와 결합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40년 전 삼성은 일본과 15년 기술 격차를 마주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지만 10년 만에 추월했고 지금은 세계 1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지금을 준비했어.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 그게 DNA야. 과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본 건 일부일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73년 사우디 사막. 땀 흘리며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 사진이었습니다. 네이버 수진 씨가 준 거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이 사막에서 시작했어요. 가난했지만 약속을 지켰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섰고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그 모든 준비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중동 AI 시장, 세계 가전 AI 혁명, HBM 92% 독점, SMR 원전 수출. 모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50년, 30년, 40년을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운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